배열 살펴볼 때 요 전 슬라이드가 뭐였냐면은 이제 요 문제들인데 여기서는 요 인플레이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소개된 슬라이드고요. 인플레이스. 그래서 배열 관련된 문제들을 우리가 풀 때 인플레이스로 해결해라. 그건 인플레이스 해결하는 거는 공간을 절약하고 문제를 해결해라라는 거예요. 공간 복잡도를 최소화하고, 즉 배열을 하나 더 똑같은 크기의 배열을 만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고, 이게 인플레이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인플레이스로 해결하지 말고 공간 하나 더 써서 해결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새 공간에 사용하는 색인을 그 새 공간에다 쓰는 게 아니라 기존 공간으로 옮겨가지고 문제를 살펴보면은 인플레이스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 번 인플레이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인플레이스 문제들을 이렇게 추가 공간을 우리가 쓰지 않고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 배열 관련된 여러 문제들 중에 또 여기 나오는 그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법을 쓰는 게 있어요.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법.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정수 배열과 이동 구간 M이 주어지는데 이동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M이 3이면 3, 4, 5 합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4, 5, 4, 5, 4, 6 이렇게 평균을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3은 뭐 그렇지만 평균이 구간이 5다 라고 치면 첫 번째 구간은 이렇게 구해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이용해서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 구간은 이렇게 하나 이동된 영역에 또 5개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해 보면은 이미 얘를 계산할 때 많은 것들을 이미 해놓은 거죠. 여기 할 때 다시 이 4개는 이미 합계를 해놓은 거니까 다시 또 4개를 합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하지 않고 문제를 풀면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무조건 5개씩, 무조건 M개씩 항상 더해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뭐가 이제 되는 거예요? 중복 코드는 아니지만 뭘 하고 있어요? 중복된 계산을 하고 있죠. 중복된 계산 같은 걸 하면은 그 중복된 계산을 안 하도록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제거할 수 있냐면은 이미 요 5개를 구했으니까 그 다음 구간을 그 합계를 구하려고 그러면 맨 앞에 걸 빼주고 뒤에 거를 추가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맨 앞에 거 빼주고 뒤에 걸 추가해 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구간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5개씩을 새롭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뒤에서 맨 앞에 거 빼고 뒤에 거 넣어서 그거를 평균을 구하게 되면은 계속 똑같은, 그러니까 ON에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를. 그러면 얘가 실제 코드로 어떤 식으로 보통 나타나게 되냐면, for문이 이제 2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for i는 대충 씁시다. i는 해서 네 개 합계를 구해요. 그러니까 내가 5라고 가정했을 때는 4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퀄가 돼야 되나? 한번 따져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첫 번째 거, 아니 첫 번째 제거가 아니고
여기서 썸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 넘수 더하면은 합계가 구해지겠죠. 합계가 구해지게 되겠고, 여기서 뭐 평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썸에서 넘수 i-5로 해야 되나? 4로 해야 되나? 해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는 얘가 빠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돌아왔을 때 얘를 추가하겠죠. 이게 해서 해보시면 내가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잘 안 돼서 제가. 근데 이런 식의 개념을 이해됐죠. 이거를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윈도우가 처음에는 여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 다음 구간은 여기예요. 근데 요거와 요거를 보면은 중복되어 있는 이 공통으로 들어간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구간에 어떤 했던 일들은 다시 안 하는 거지. 뭐만 하면 되면 얘를 빼고 얘를 더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하는. 그래서 어떤 연속된 구간을 계속 살펴봐야 될 때 중복해서 내가 이미 살펴본 거를 다시 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문자열과 관련된 문제들, 배열과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도 알고리즘 중에 이 슬라이딩 윈도우를 이용하는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혹시 만나면 저런 걸, 그러니까 중복된 구간이 중복되면은 그 구간에서 중복돼서 내가 했던 일을 또다시 안 하는 거지. 그게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테크닉이고요. 그래서 배열 얘기가 이제 1차원 배열 얘기는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열을 1차원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3차원, 4차원, 5차원 뭐 다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응용을 개발하면서 3차원 배열을 만드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제일 많은 게 1차원, 그 다음에 2차원이에요. 1차원, 2차원은 많이 쓰는데 그 이상은 거의 써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3차원 가끔 쓰기는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쓸 일은 없고 대부분이 1차원 아니면 2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배열 만들 때도 1차원 배열에서는 요걸 하나 썼는데 요걸 여러 개 쓰면은 2차원 배열이 되는 거고, C++에서는 2차원 배열도 임의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속 공간에 그 배열을 확보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3x3 하면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요 그림을 보통 떠올리는데 실제 내부적인 메모리는 선형적인 메모리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연속해서 할당이 된다. 그래서 작년에 학기과제 했던 게 요걸 만들었었는데요. 폭탄 지뢰찾기 게임. 요 지뢰찾기 게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보통 맵 정보를 나타내야 되는데 맵 정보가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2차원 배열로 요 맵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이 맵 정보를 나타내서 폭탄에 있는 위치를 10개, 10개면 10개를 랜덤하게 꽂아놓고 그 다음에는 쭉 돌아가면서 주변에 폭탄이 몇 개인지를 쭉 설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을 진행하기 위한 맵 정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가 여기 누르는데 여기가 1이라는 숫자면 그냥 보여주면 되겠고, 여기가 폭탄이면 터지는 거고, 여기가 빵이면은 그 주변을 다 열어주는 형태로 프로그램하면은 이 마인스위퍼 게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튼 마인스위퍼 게임, 뭐 틱타토 게임, 뭐 여러 가지 게임들 우리가 만들 때 이런 2차원 배열로 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2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도 이제 그 초기가 목록을 줘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만드는 게 일반적인데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연속공학 할당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냥 일렬로 나열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가독성이 떨어지니까 보통 2000배열을 내가 초기값을 줘서 나열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나열하죠. 요건 아직 여러분들이 그 포리치 폼은 설명 안 드렸으니까 잘 모를 텐데 그건 나중에 한번 만약 2000배열을 이제 내가 전체를 한번 훑는데 전통 포문이 아니라 포리치 포문을 이용해서 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나중에 한번 다시 포리치 포문을 배우고 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값을 쌍으로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된다. 두 개의 값을 쌍으로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구조체를 정의한 후에 구조체 배열을 정의하는 거예요. 내가 뭐 XY 좌표를 여러 개 유지해야 돼. 그러면 포인트라는 구조체를 정의하고 포인트 배열을 만들면 여러 개의 그 좌표들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만들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의 값이 같은 타입이면은 열 용량이 2인 2000 배열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을 쓰려면 제한 조건은 두 개의 값이 같은 타입이어야 돼요. 같은 타입이어야 돼요. 그런데 방법 2를 쓸 바에는 어쩌면 방법 3이 프로그램하기는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저건 뭐냐면은 1000 배열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있어요. X좌표, Y좌표. 그러면 X좌표를 유지하는 배열 하나, Y좌표를 유지하는 배열 하나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열의 1과 뭐 1, 같은 색인에 있는 건 같은 좌표, XY 좌표. 근데 이렇게 썼을 때 문제는 뭘까요? 두 개의 일체원 배열을 선언해서 이 정보를 나타냈어요. 구조체가 아니라 구조체 배열 쓰지 않고 일체원 배열을 두 개를 썼어요. 이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조작을 할 때 이 값들을 이렇게 막 옮겨야 돼. 그러면은 이 방법이 이런 방법 2도 마찬가지지만 불편해요. 차라리 구조체 배열이 편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개의 배열이 있을 때 얘가 쌍이라는 거죠. 그럼 얘를 뭔가 이쪽으로 옮기려면은 얘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옮겨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 이런 경우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체원 배열을 두 개 써가지고 이거 처리하기는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냥 참고만 하면 되지 저장된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조체 배열 만들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일체원 배열을 두 개 쓰는 거. 2차원 배열을 하나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1차원 배열 두 개 쓰는 게 더 깔끔하게 코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방법 1, 구조체를 정의해서 배열을 선언해서 쓰는데, 이제 C++에서는 두 개의 값을 항상 유지할 수 있는 구조체가 있어요. 범용 구조체가 있어요. 그게 std 페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td 페어. 그래서 C++ 코딩 하시는 그 코드들을 보면 std 페어를 이용하는 코드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은근히 많이 있는데 저는 std 페어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독성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얘는 페어니까 두 가지 값을 갖고 있겠죠. 근데 얘는 구조체의
그 이름이 first, second예요. 그러면 내가 변수가 있을 때 A.first, A.second 이렇게 하고 쓰잖아요. 그럼 first가 뭐고 second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point라는 배열을 구조체 가지고 int x, int y를 쓰면 이거는 A.x, A.y 이렇게 쓰겠죠. 그럼 x, y니까 내가 뭔지는 더 의미 전달이 확실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두 개의 쌍이 필요할 때 그거를 그냥 새로운 구조체 정의하기가 번거로우니까 C++에서는 SCD 페어라는 걸 많이 쓰게 되는데 SCD 페어를 쓸 경우에는 약간 가독성은 first, second를 막 쓰다 보면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내 응용에 맞는 그 두 개 값이 뭔지, 쌍이 뭔지, 그 쌍이 뭔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이름으로 구조체 변수를 정의해서 쓰면은 가독성은 훨씬 좋아집니다. 물론 나중에 요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structural binding이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활용하게 되면은 SCD 페어를 써도 가독성에 문제가 없게끔 쓸 수는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저거를 설명드릴 단계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어쨌든 두 개의 어떤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항상 번거로운 것과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이렇게 좀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가독성을 더 중시해 가지고 번거롭더라도 뭘 하나 더 정의하고 쓰는 게 코드를 읽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가독성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코딩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맵을 이용한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두 개의 값을 쌍으로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해요. 특히 아까 같은 이런 거를 처리할 때에도 쌍으로 뭘 하겠죠? 요 위치들을 또 쌍으로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행과 열 정보. 그럼 뭐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구조체를 정의하고 RC, 로우 콜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의해 쓰는데 그때도 귀찮아 가지고 이제 구조체를 새로 정의하지 않고 이제 SCD 페어를 써서 프로그램 하신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는 쪽으로 새로운 구조체를 정의해서 쓰는 게 좋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구조체를 정의하지 않고 일체형 배열을 두 개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배열과 관련해서 마지막인데 C++에서는 실제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고급 C++ 프로그래머가 되면은 또 C++ 코드들을 이 인터넷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거의 안 나타나. 그리고 여러분들 리트 코드 가서 문제를 풀면은 배열을 인자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때 다 배열로 인자를 넘겨주는 게 아니라 벡터로 넘겨줘요. 그래서 C++에서는 배열이 필요할 때 거의 배열을 안 쓰고 std 벡터를 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std 벡터랑 되게 친해져야 돼. C++와 친해지려면. 그래서 지난번 한번 소개해 드린 것처럼 std 벡터를 내가 쓸 때에는 그 생성할 때 문법이 일반 배열하고 좀 다르죠. 그것만 잘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배열을 쓰는 것과 똑같이 색인 연산자를 이용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차이가 없고 오히려 일반 배열은 용량이 고정되잖아요. 용량이 고정되는 반면에 std 벡터는 저절로 용량이 부족하면 늘려줍니다. 그래서 더 편하고요. 또 배열을 쓸 때 특히 동적 배열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동적 배열을 생성해 가지고 내가 쓰고 나서는 내가 뭘 해줘야 돼?
반납을 해줘야 되는데 std 벡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안에서 라이브러리가 해주는 거니까 나는 그냥 갖다가 심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C++를 사용할 때는 이제 std 벡터를 잘 써야 되겠고, std 벡터는 범용 클래스인 거죠. 이제 범용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유지하는 데이터를 제한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쓸 때 이번에는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그걸 타입 인자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std 땡땡 벡터 int. 그럼 내가 이제 이 벡터에는 정수들을 int 타입의 값들을 여러 개 저장할 거다.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만들어서 쓰시면 되겠고, 얘를 이렇게 만들면 용량도 빵, 크기도 빵이에요. 용량도 빵이고 크기도 빵이면 색인 연산자를 쓰시면 안 돼. 색인 연산자는 언제 쓰냐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배열에다 데이터를 넣을 때는 어디다 넣으면 좋아요? 맨 뒤. 제거할 때도 맨 뒤. 중간에서 뭔가 앞에서 넣거나 제거하는 건 배열은 좋지 않아요. std 벡터도 내부적으로 동적 배열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동적 배열로 만들어 쓰는 게 번거로우니까 다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쓰시면 되고, 이럴 때는 푸시백, 팝백 이런 연산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 내가 만약 뭐 100개가 필요하다 그럼 100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용량이 100이 되겠고 모든 값이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냥 103 이퀄 0 이런 식으로 다 쓸 수 있는 거죠. 뭐 3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td 벡터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 std 벡터 말고 std 어레이라는 것도 있는데 저걸 만들어 놨는데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벡터를 쓰지 않고 std 어레이를 쓸 일이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std 어레이를 벡터 대신에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std 어레이라는 거가 새롭게 들어와 있지만 굳이 내가 필요할 때 벡터 대신에 std 어레이를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가 이게 잘못되어 있네. 어이구, 이 꺽쇠가 일로 가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돼 있어. 여기 좀 잘못되어 있다. 근데 어쨌든 std 어레이도 나중에 한번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C++에서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std 벡터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15장 가서 std 벡터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거기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되고 미리미리 std 벡터는 기본적인 사용법 익히고 쓸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할 때 편리하게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열 얘기를 끝내고 문자열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타입에는 배열과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열은 문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 타입이죠. 그리고 이제 C++는 C를 포함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C에서 문자열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C에서는 문자열을 어떻게 관리했냐면 문자열의 끝이 어딘지 알아야 쉽게 프로그램할 수 있으니까 문자열 끝에다가 널 문자라는 걸 넣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걸 이용해서 C++는 프로그램했습니다. 문자열의 길이를 알고 싶다. 처음부터 쭉 가서 0 만날 때까지를 카운트해요. 그러면 이 문자열의 길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널 문자를 끝나는 그걸 사용했고, 이 널 문자로 끝나는 이 C 스타일 문자열, 이 C 스타일 문자열을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어떤 타입으로 얘를 프로그램했냐면은
캐릭터 포인터나 아니면 캐릭터 베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캐릭터 포인터로 처리하는 것과 배열로 처리하는 게 조금 다른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어쨌든 저렇게 사용했고요. 이제 C++로 넘어와서는 이제 뭐 C 스타일 문자열을 여전히 쓸 수 있지만 C 스타일 문자열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지 않고 std string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거의 객체들을 만들어서 std string들을 만들어서 처리하게 되겠고 17에 와서는 std string 말고 std string view라고 하는 것을 또 추가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에서 문자열 처리할 때에는 요 세 가지를 잘 다 알아야 돼. C 문자열, std string, std string view. 요 세 가지를 잘 알고 언제 어떤 거를 써야 하는지를 잘 구분해 가지고 쓰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 근데 이 std string은 이제 클래스이고 C++에서 새로운 클래스나 구조체를 정의할 때 그 클래스에서 쓸 수 있는 연산자를 다중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 벡터도 배열색인 연산자를 쓸 수 있었죠. 마찬가지로 std string도 배열색인 연산자를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C++에서 문자열을 처리할 때 주로 std string을 이용해서 처리하는데 생성할 때는 예전 C하고 달라지겠죠. std string 써야 되니까. 그리고 생성하고 난 후에는 C랑 차이 없이 쓰시면 돼요. 다 배열색인 갖고 또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할 때만 주의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이제 프로그래밍 내에 문자열 상수를 그냥 쓸 때가 있어요. 프로그램 내에 문자열 상수를 이런 식으로 apple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수들을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세계에서 쓰이는 전문 용어로는 literal이라고 해요. literal. 상수. 코드에 나타나는 상수들을 literal이라고 그러는데 문자열 literal 이런 게 등장을 하면은 얘를 C++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const character pointer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const character pointer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면은 얘는 C 스타일 문자열이에요. 얘가 자동적으로 std string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그냥 이렇게 쓰면은 요거는 C에서 썼던 그 문자 그대로예요. 끝에 뭐가 있어요? 널 문자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항상 이렇게 코딩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코딩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std string으로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점 기억을 해주시고 const character pointer입니다. 그리고 이 원래 상수들은 L value가 아니죠. L value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상수들은 10, 23.5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내에 쓰면은 얘도 리터럴이죠. 수치 리터럴인데 얘네들은 L value가 아니에요. 얘네들의 주소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근데 특이하게 문자 리터럴은 주소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그래서 얘는 이렇게 캐릭터 포인터 S 이렇게 하면 에러 나겠다. 여기 앞에 const 캐릭터 포인터 S이면 이 S는 무슨 타입이에요? 포인터 타입이죠. 포인터 타입은 뭘 유지해? 주소를 유지하죠. 그럼 얘의 주소를 유지하고 있어요. 얘가 뭐야? 상수예요. 그러니까 상수의 주소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R value가 아니라 L value. 즉 주소를 취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상수 중에 유일하게 주소를 취할 수 있는 애가 바로 문자열 리터럴이다. 그리고 얘는 또 특이한 거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const
who.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했어. 함수를 만들고 함수에서 리턴을 문자 리터럴을 리턴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뭘로 리턴해? 주소를 리턴하고 있죠. 주소로. 컨스 캐릭터 포인터니까 주소잖아요. 문자 리터럴에 주소를 반환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우리가 지역 변수나 지역 함수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지역, 함수 스택에 만들어지는 지역 데이터는 주소로 반환하면 안 되죠. 왜? 사라지다니까. 보면 안 돼. 근데 얘는 돼. 얘는 되고 특이하게 얘는 이 문자 리터럴들의 수명은 프로그램 수명하고 같아져 버려요. 그냥 코드에 계속 남아있는 애. 그리고 주소도 취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 죽을 때까지 그 주소도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자 리터럴은 다른 그런 리터럴들하고는 동작하는 게 많이 다르다. 많이 다르다는 거.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건 얘는 막 돼요. 그러니까 주소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주소를 취했는데도 문제가 안 돼. 얘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얘 주소가 뭔가 이 함수 스택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뭐 그게 함수 스택이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문제가 안 돼.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F를 리터럴을 쓰는데 끝에다가 S를 붙일 수 있어요. S를. 근데 저 S를 붙이려면은 요 두 개를 넣어주셔야 돼. 요거를 써야 돼. using namespace std literals 아니면 using namespace std string literals 요거를 넣어주셔야 이제 문자 리터럴 끝에다 S를 붙일 수 있고 이렇게 S를 붙이면 얘는 const 캐릭터 포인터로 해석이 안 되고 std string이 됩니다. 근데 얘가 std string으로 만들 이유가 예전엔 조금 있었는데 이제 string 뷰가 나오면서는 별로 쟤를 쓸 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시고 쓰실 일은 없을 거예요. 끝에 S 붙이는 거. 끝에 S 붙이는 거. 근데 끝에 S를 붙이면은 const 캐릭터 포인터가 아니라 std string으로 인식이 된다. 근데 std string으로 인식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std string은 뭐야? 객체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컴파일러가 뭐라 했어요? 이 위치에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도 만들게 되는 거예요. S를 붙이면.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해주시고요. std string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std string은 내부적으로 문자를 유지하는데 이 경우에도 끝에 널 문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std string을 사용할 때에는 널 문자를 고려해서 프로그램 하시면 안 돼요. 널 문자라는 거는 이제 잊어버리시면 돼요. std string으로 프로그램 할 때는 문자 끝에 널 문자가 있다는 거를 이제 머릿속으로서 지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걸 이용해서 C++에서 프로그램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S는 뒤에다 붙였는데 이 문자 리터럴 쓸 때 앞에다가 뭔가 또 붙일 수 있어요. 프로그램할 때 붙일 일은 많지 않은데 이런 거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얘네 것들은 뭐 크게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많이 쓸 리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얘는. R은 따옴표와 괄호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을 나타내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무조건 다 취해줘요.
원래는 문자 안에 여기다가 내가 타이핑할 수 있는 게 뭐 제한적이잖아요. 여기서 엔터 치면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엔터를 여기다가 안에다 표시 못하니까 뭘 썼냐면은 요걸 썼잖아요. 이런 거. 그 확장 문자이라 그런 거죠. 문자인데 그 문자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역슬래시하고 어떤 기호를 써가지고 나타내는 거죠. 그걸 확장 문자이라 그러는데 얘는 이 R을 쓰면은 이런 확장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여기 나타난 애들은 그냥 다 그 문자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프로그램할 때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대문자 R. 근데 얘 주의할 거는 따옴표 다음에 또 뭐가 와요? 괄호가 하나 더 와요. 괄호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까지 설명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C 스타일 문자열은 이제 그 배열로 처리하거나 포인터로 처리해요. 근데 C에서 배열로 처리할 때와 포인터 처리할 때 그게 좀 달라져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는 경우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위에 거는 배열을 만들고 배열의 요소를 문자열로 초기화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A네임에 있는 개별 요소들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이렇게 쓰게 되면은 여기 컨스트를 안 붙이면 에러가 나는데 얘는 이제 문자열 리터럴이에요. 문자열 리터럴의 시작 주소만 얻어온 거예요. 그리고 문자열 리터럴은 상수이기 때문에 뭘 못해? 개별 문자를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열 리터럴은 원래 상수이기 때문에 그 개별 문자를 수정할 수 없고 만약 개별 문자를 수정하고 싶으면 C에서도 어떻게 했냐면은 문자열 리터럴의 주소를 취해가지고 프로그램하는 게 아니라 문자열 리터럴을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수정을 한 거죠. 그래서 차이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의 차이를 이제 그 C에서 이 차이를 이제 잘 기억하고 이제 그거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C++에도 적용이 되니까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열로 이렇게 만든 것과 포인터로 갖고 온 거, 얘가 안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